안녕하세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장의 과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분을 옆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우주먼지로 활동하고 있는 지웅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번에 한 번 또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갔는데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주 많은 기대가 됩니다. 채널명이 우주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스타가 되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미세먼지 정도인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과학, 또 천문학, 우주 이야기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계속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또 대형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나눌 얘기의 주제가 암흑 물질이거든요. 과학드림 채널에서는 보통 뭐 고생물이나 생명공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천문학에 있는 암흑 물질 얘기냐? 리사 랜들이라고 이론 물리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암흑 물질과 공룡이거든요. 우리 은하를 보면은 태양계가 이제 은하면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은하면에 있는 암흑 물질 때문에 태양계 어떤 오르트 구름 주변이 교란을 받아서 거기에 있던 혜성이 6,600만 년 전에 지구로 떨어지게 됐다, 이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지구 생명이 굉장히 밀접하고 또 그 물질 중에는 암흑 물질이 지구 생명체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제를 다루게 됐고요. 지웅배 박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재밌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우주먼지님과 함께 암흑 물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그 암흑물질이 주제인데 얘기만 들으면 블랙홀과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천문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일단 암흑물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까만 물질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완벽하게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암흑물질을 정의하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물질부터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물질, 그냥 흔하게 보는 뭐 소파, 시계 이런 물질이요. 그냥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반대로 암흑물질은 원자가 아닌 이상한 무언가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원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빛을 흡수하거나 자기가 직접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을 방출하기도 해요. 그렇죠.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암흑물질은 일반적인 원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빛과 그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아요. 관측 자체가 불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암흑물질이라는 게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빛을 통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불가능한 물질이다 보니까 그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암흑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암흑 물질이 어쨌든 우주의 분포에 있다면 과학자들은 이거를 관측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추측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추측해 나갔을까요? 이제부터 정말 재밌고 중요한 질문인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천문학은 빛의 학문이거든요. 은하건 별이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천체에서 날아오는 빛을 감지해서 그걸로 이미지를 확인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암흑물질은 애초에 정의 자체가 빛으로 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정의다 보니까 정의상 찾을 수 없는 물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암흑이긴 하지만 어쨌든 물질이에요. 물질이라는 건 질량을 갖고 있고 그 질량에 해당하는 정도로 중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을 가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록 빛을 감지하는 고전적인 관측으로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중력적으로 우리 우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암흑물질이 있다 없다 이거를 파악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놈도 보이진 않지만 중력은 있으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분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1960년, 70년 즈음에 안드로메다 은하를 비롯해서 빙글빙글 원반 모양으로 돌고 있는 은하들 속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을 합니다.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태양계처럼 별들이 중심부 중력에 붙잡혀서 예쁘게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계 안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면 수성처럼 태양에 바짝 붙어 있는 안쪽 행성은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고
있고 그러면 그 강한 중력에 붙잡혀서 태양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돕니다. 반대로 태양의 외곽으로 가게 되면 명왕성처럼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의 중력을 약하게 받고 있을 거고 적당히 느린 속도로 돌아도 태양에 안 끌려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를 비롯한 은하들 속의 별들의 움직임이 은하 중심부에선 빠르게 돌다가 은하 외곽으로 갈수록 천천히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태양계랑 똑같이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그냥 큰 버전의 태양계라고 본 거죠. 네네네.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은하계 외곽으로 아주 멀리 벗어난 별도 은하 중심부 못지않게 아주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거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베라 루빈이라는 사람은 오른쪽 화면처럼 중심부는 빠르게 돌고 주변부는 천천히 돈다. 이렇게 상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제 루빈이 관측을 해보니까 외곽의 별들도 엄청 빠르게 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저 정도로 은하 가장자리면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네네. 이 은하가 그 별을 붙잡고 있는 중력도 되게 약할 거예요. 근데 저렇게 빠르게 돌면 진작에 그 중력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은하 바깥으로 다 퉁퉁퉁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이 별들은 은하 바깥으로 튕겨 날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저렇게 빨리 돌면은 쟤네가 다 밖으로 이렇게 다 나가야 되는데 네. 은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루빈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이는 별만 고려했을 때보다 은하 전체가 행사하고 있는 어떤 중력의 위력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뭔가 은하 전체의 밝기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지만 은하 전체 중력에만 기여하고 있는 미지의 질량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루빈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사실 전 이 용어가 좀 더 직관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invisible matter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암흑물질의 개념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근데 암흑물질 자체를 관측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묘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암흑물질 지도라고 하면서 어떤 은하단을 가지고 저 둘레에 암흑물질이 있다는 어떤 연구 논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런 지도를 그럼 만들 수가 있는지 관측이 불가능한데.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물질을 빛으로 감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암흑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가 중력이 강한지 어디가 중력이 약한지만 보는 거죠. 중력이 강하면 주변 시공간이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휘어지고 왜곡됩니다. 이렇게 시공간 자체가 휘어지면 그 시공간을 타고 날아오는 빛의 경로가 휘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중력 자체가 빛의 경로를 꺾고 휘게 만드는 렌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중력 렌즈거든요. 그래서 중력 렌즈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에 뭔가 눈은 안 보이지만 뒷 배경 우주의 빛을 일그러뜨리고 왜곡시키고 있는 어떤 물질 덩어리가 여기 있나 보다.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 렌즈를 관측하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암흑물질이 존재하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흑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중력의 일그러진 정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암흑물질의 분포 지도를 그리는 거죠. 근데 암흑물질 존재를 설명할 때 빅뱅 우주론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또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조금 어렵고 오묘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암흑물질에 대한 개념 자체는 빅뱅 우주론과 별개로 은하들을 관측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크누트 룬드마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거든요. 대대적으로 다양한 은하를 관측을 합니다. 은하들의 질량을 잴 때 두 가지로 재는 거예요. 하나는 전체 밝기로 질량을 재는 거죠. 그 밝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의 별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전체 별의 질량을 얼마나 무거울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광도 질량, 밝기 질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베라 루빈이 한 거랑 비슷하게 은하 안에 살고 있는 별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맴돌면서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는지 역학적인 움직임으로 유추하는 질량도 있을 거예요. 중력 질량, 역학적 질량이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광도 질량으로 재건, 역학적 질량으로 재건, 동일한 은하를 방법만 달리해서 질량을 잰 거니까 사실은 비슷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비슷해야겠죠. 네. 근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광도 질량보다 역학적으로 잰 질량이 거의 5배 이상 무겁게 나옵니다. 암흑물질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미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기 이전부터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은 은하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개념이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빅뱅 우주론에서 암흑 물질이 중요한 건 암흑 물질이 있어야만 지금의 우주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짧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아, 긴장되는데. 우리가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때 암흑 물질을 만약에 안 넣잖아요. 일반적인 원자로 이루어진 뭐 가스 물질 이런 걸로만 채워서 우주를 만든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엄청 계속 커지다가 나중에는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일정해지면서 다 차갑게 식어버리는? 굉장히 비슷한 답. 아, 그래요? 네, 아주. 여러분 들으셨죠? 일반적인 가스 물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반에는 얘네들도 중력을 주고받으니까 높은 밀도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조금씩 뜨거워지면 운동 에너지가 같이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거기 가만히 모여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들부들 떨고 막 움직이려고 하고 바깥으로 퍼져버리죠. 너무 밀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반대로 흩어져 버리거든요. 어딘가 높은 밀도로 물질이 모여야 그 지역을 중심으로 더 빠르게 물질이 모여들고 우주 거대 구조의 골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 모여서 뭉치고 해야 만들어지는데. 모이려다가 흩어져 버리고 또 모이려다가 적당히 온도가 올라가면 또 흩어져 버리고 이러고만 있으면 이렇다 할 골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암흑 물질이 있게 되면 높은 밀도로 얘네가 모여도 다 흩어지지 않고 가만히 뭉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은하단이나 이런 우주의 구조가 형성되는데 암흑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암흑 물질이 일종의 철사 골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높은 밀도로 그물 모양의 거대한 골격을 만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가스 물질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주는 높은 중력의 핵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엄청 신기하다. 그럼 암흑 물질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주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 중요한 녀석이구나,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리사 랜델 박사의 암흑 물질과 공룡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그 리사 랜델 박사가 얘기했던 암흑 물질의 존재가 태양계에 영향을 줘서 혜성의 궤도를 바꿔서 그게 이제 지구에 충돌하게끔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암흑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겠을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가설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 얘네 또 모인 것도 또 가설이 있어요. 네. 하나는 암흑 물질 헤일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암흑 물질은 그냥 중력으로만 모인 애들이니까 정중앙의 밀도가 높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밀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주먹밥처럼 모여있는 동그란 공 모양으로 있을 거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암흑 물질도 원반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암흑 물질 디스크가 있을 것이다. 은하 원반면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하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사 랜델은 이 후자에다가 이제 한번 그 베팅을 한 거예요. 이것의 간접적인 증거로 지질학적인 증거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태양계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아세요? 태양계가 그냥 도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도는 게 있어요? 보통 은하 중심부를 중심으로 납작한 쟁반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걸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은하 원반에 대해서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살짝 아래로 내려갔다가 하는 수직 운동도 있습니다. 아, 이 그림인가 보다. 이거죠, 이거.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은하 원반면을 중심으로 옆에서 보면 마치 그 파동 모양처럼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직 방향의 운동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움직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회전목마처럼 움직입니다. 아, 맞아. 비유가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리사 랜델이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네네. 태양계가 우리 은하 원반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진동하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요 텀의 그 간격이 한 6천만 년이었거든요. 근데 딱 6천만 년을 주기로 되게 큰 운석 충돌 같은 게 벌어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되게 오묘한 우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혹시 우리 은하 원반에 실제로 암흑물질 원반이 높은 밀도로 있어가지고 그 원반을 위, 아래로 태양계가 통과할 때마다 암흑물질의 중력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태양계 외곽에는 혜성들의 구름이라고 하는 오르트 구름이 있는데 그 오르트 구름이 이 중력 덩어리들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궤도가 틀어지고 그럼 그 오르트 구름에 살고 있던 혜성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막 융단 폭격을 하는 그런 시기가 반복해서 왔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일종의 시나리오를 쓴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혜성 때문에 이제 멸종을 했다고 치면 리사 랜델 박사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면 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 시점에서도 이제 슬슬 그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태양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원반 가운데 면을 통과해서 위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럼 다행히 우리는 지금 통과한 시점 이후니까 그러게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아,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과하자마자 그 궤도가 흐트러져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궤도가 흐트러져서 이 해성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기까지의 딜레이가 있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오히려 리사 랜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 되게 위험한 시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슬슬 종말을 맞이할 시기가 되는. 공룡 선배들의 이제 전철을 따라가는 거 아닐까. 네. 너무 재밌네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암흑물질에 대한 얘기를 지용배 박사님이랑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 시리즈물로 계획하고 있는 요 영상 컨텐츠가 큰 주제는 일상 속의 과학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관측하기도 힘든 그 암흑물질이 우리 일상과 관련이 그다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이 분야를 연구하시면서 이게 우리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식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훌륭한 답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보자면 암흑 물질을 이해하면 중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좀 SF 같은 상상이긴 하지만 중력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인류가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기대를 약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가끔 SF 영화들 보면은 암흑 물질을 뭐 엔진으로 우주를 여행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되게 비범한 맞아요. 우주선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화학 연료를 태워서 우주로 날아가지 않더라도 암흑 물질 입자를 잘 컨트롤해서 효율적으로 중력을 벗어나고 진짜 이런 영화 같은 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하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히나 제가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과학에게 뭔가 실용적인 가치를 되게 많이 요구한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쓸모죠. 네, 그쵸. 쓸모죠. 저는 그게 여전히 우리가 과학을 과학으로 보지 않고 과학기술의 일부로 보다 보니까 생기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악은 듣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가치를 입증할 수 있고 영화도 보고 재밌으면 그것으로 존재 가치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만큼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즐거움, 신기함만으로는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여전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파스체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꼭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과학과 그 응용만 존재할 뿐이다. 애초에 과학이라는 건 우주가 궁금해서 생명이 궁금해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고마운 엔지니어들 덕분에 운 좋게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거 자체만을 목적으로 과학이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천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택도 없지 않고요. 지금까지 암흑물질에 대해서 진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과학자이시지만 대중들한테 과학을 알리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도 하시고 있거든요. 어떤 게 더 재밌고 둘이 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여전히 재밌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과학자도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논문을 쓰건 뭐 유튜브 영상을 찍건 혹은 책을 쓰건 전 그것도 다 세상에 내가 연구한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선보이는 장르만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학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건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들끼리 재밌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호감도 자체를 또 끌어올리는 유의미한 그런 지표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여전히 다 매력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과학드림 채널 시청자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과학드림인데 이렇게 생물학 채널에 약간 불청객으로 꼽살에 껴가지고 툭 튀어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물학만큼 우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풍성하게 과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학 드림님과 또 제 우주먼지 채널도 같이 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암흑물질이 물론 천문학자들이 깊이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일상적인 측면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은 천문학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화학입니다, 여러분. 장홍재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일상이랑 진짜 관계 깊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의 과학드림 우주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